여기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은 그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이 삶의 목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의 삶의 목표는 뭐냐? 바로 자기 아버지보다 강해지는 건데요. 근데 하필이면은 또 이 아버지가 지상 최강의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은 나는 지상 최강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보다 조금만 강하면 된다. 근데 하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상 최강의 생물이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죽인, 어머니 원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끝없이 도전하는 뭐 그런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한마바퀴 시리즈입니다. 그 일본에 1억부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는 1억부 만화 클럽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1억부 이상 팔린 일본 만화 타이틀입니다. 이게 한 22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그 일본 만화 중에 대작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만화 한두 개 정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작들이라는 거는 대부분 그 1억 클럽 안에 들어갑니다. 뭐 나루토, 뭐 원피스 당연히 들어가고, 최근에 인기 얻었던 뭐 주스레저 이런 것도 다 1억 클럽에 들어갑니다. 좀 오래된 클래식들도 여기 들어가고, 바퀴도 굳이 따지자면 좀 클래식,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그런 만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바퀴 시리즈가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명도가 꽤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니아들이 있고, 사실 저도 그 매니아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 한마바퀴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매니아들이 많다 보니까 그 DC에 이제 바퀴 갤러리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바퀴 마이너 갤러리인데, 거기 가보면은 이 바퀴 시리즈 밈이 있어요, 밈이 좀 있어가지고, 그 밈을 가지고서 이제 바붕이라 그러거든요. 서로 바붕이들이 서로 드립을 치고 노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인데, 약간 김성모 작가님 성모형 그 만화 가지고 드립 치는 것처럼 좀 그러고 놀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약간 뭔가 웃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 그 바퀴 갤러리가 개념글들을 보고서 좀 웃고 그럽니다. 또 웃긴 게 이런 밈들이 왜 생겨났냐, 작품이 진행되면서 명대사들이 나오면서 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이제 이게 90년대 만화잖아요. 그래서 90년대 만화들은 보통 인기 있는 만화들은 해적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적판들을 보면은 뭐 제목이나 등장인물이나 번역이나 이런 걸 되게 대충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대충이라기보다는 좀 뭐 시대상을 반영하는 어떤 번역 오류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밈화가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게 빠지시면은 그런 것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만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마바퀴 시리즈는 95년도에 처음 연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벌써 30년째 연재가 되고 있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지금까지 한 6부작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1부가 이제 격투맨 바퀴, 정확히는 그래플러 바퀴라는 타이틀이고, 2부가 이제 바퀴, 이게 사형수 편이죠. 3부가 한마바퀴, 그리고 소노브 어거라는 부제를 들고 있는, 여기까지가 3부고, 4부부터는 바퀴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퀴도가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바퀴도 1부는 이제 무사시, 바퀴도 2부는 노미너스 쿠네라고 하는 소모도라고 불리는 그런 작품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5부가 완결이 되고 6부인 바퀴 라인이 연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퀴 세계관과 연결되는 스피노프들이 좀 있는데, 스피노프들도 나름대로 좀 반짝하면서 인기를 얻었다가 요즘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 작품은 조금 재밌게 봤었는데 좀 최근엔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바퀴 시리즈를 그리는 작가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타가키 케이스케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57년생입니다. 아무래도 90년대부터 만화를 그리셨으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겠죠? 이제 70줄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또 재밌는 게 부녀 만화가입니다. 따님이 이제 비스타즈라는 만화를 참고로 비스타즈도 꽤 재밌는 만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타가키 파루는 약간 퍼리 만화들을 많이 그려가지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런 퍼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근데 퍼리를 떼놓고 봐도 비스타즈 같은 것도 재밌고, 최근에 또 연재한 작품이 있다는 그거는 아직은 보진 못했어요. 근데 뭐 비스타즈도 굉장히 잘 만든 만화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만화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 아마추어 복서였어요. 아마추어 복서였다가 이제 자위대에서도 이제 근무를 합니다. 군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마초적인 세계관을 좀 형성하는데 좀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되지 않으셨나. 그리고 격투기에 대한 이해도도 기본적으로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피노프까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정기 연재인데,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자기대설 만화를 연재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재밌는 게 데뷔작이 메이크어퍼라는 만화인데, 저는 메이크어퍼 봤는데 뭐 엄청 재밌진 않습니다. 엄청 재밌진 않는데 그래도 뭐 지금의 어떤 그림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거기서 좀 드러난다. 그리고 아랑전이라는 만화를 또 연재를 하십니다. 이 아랑전은 격투 소설을 이제 만화화한 건데, 이제는 그 원작 소설이랑 조금 이제 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랑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발이 안 돼가지고 이제 번역본, 불법 번역본으로 봐야 됩니다. 아쉽게도. 근데 아랑전도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재밌고, 근데 이제 좀 둘이서 약간 세계관을 완전히 공유하지는 않는데 약간 일부 공유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바퀴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퀴라는 만화 자체는 이제 지상 최강의 고등학생이 지상 최강의 생물에 도전하는 자기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한마 유지로 되게다. 그래서 지상 최강의 생물, 완력가, 직업이 완력가입니다. 그리고 국가 레벨의 무력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개인이 완력만으로 국가 레벨의 무력을 보유했느냐라고 했을 때 혼자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암살할 수 있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의 육상 생물인 코끼리도 때려잡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바퀴 팬들은 다 아는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새 미국 대통령이 이 한마 유지로한테 와가지고 선서를 하는 특별편이 벌써 꽤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선서까지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뭐 부시를 납치하는 그런, 납치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에피소드도 있고, 실제로 그 한마바퀴가 부시를 납치하는 에피소드가 이제 정규 연재본에 나옵니다. 그것도 나오고, 그리고 오바마가 선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선서하는 것도 있고, 트럼프가 선서하는 것도 있고, 바이든이 선서하는 것도 있고, 트럼프로 대통령이 또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일론이랑 같이 선서하는 게 있나?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다들 이제 바퀴 팬들은 기다리죠. 이번에 어떻게 낄까? 이걸 기다리는 좀 그런 약간 밈 같은 게 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 바퀴 주인공이죠. 한마 바퀴는 한마 유지로의 아들이고 일종의 그 한마의 피를 이어받은 적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한마 바퀴는 이제 일본 여자와 낳은 아들, 그리고 제크 한마라고 하는데 얘는 혼혈입니다. 얘는 이제 그 미국 여자, 정확히는 캐나다 국적일 겁니다. 설정 안에. 그래서 이 그 제크 한마가 이제 한마 바퀴의 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삼부자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주인공은 한마 유지로 한마 바퀴니까. 제크 한마는 약간 조연 정도인데, 이제 좀 비중 있는 조연 정도예요. 그래서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한마 바퀴 시리즈가 6부작이라 했잖아요, 현재까지. 근데 이거에서 1, 2, 3부가 사실 하나의 그 박스입니다. 하나의 약간 완결성이 있는 트릴로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 2, 3부는 이제 아버지 한마 유지로 도전하는 한마 바퀴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은 남자 아이들이 좀 뭐 좋아할 만한 소재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 아이들이 뭐 충분히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좀 덜 하지만 어렸을 때는 뭔가 아버지를 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게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신화적으로 풀자면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있고, 이게 남자아이들이 좀 자아를 획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는 이제 그 한마 유지로에 도전한 한마 바퀴의 얘기고, 그래서 3부에서 결착이 납니다. 결착이 나고, 그 4부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판타지가 되면서 실적으로 이 바퀴 세계관이 1부에 거의 완성이 되긴 하지만 2부, 3부 넘어가면서 이제 진짜 그 어떤 세계관으로서 퍼즐이 조금씩 이렇게 더 끼워져 넣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4부, 5부 넘어가면서 이 바퀴 세계관과 이 외부 요인들이 충돌하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6부로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원래 있는 바퀴 세계관에 이제 한마의 핏줄이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조연으로밖에 다뤄지지 않았던 제크 한마가 주인공이 돼서 지금 연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아마 그 6부로 완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어쨌든 이 제크 한마가 이제 이 한마바퀴 세계관에서 한마 유지로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사실 인정을 잘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아버지인 한마 유지로한테 너는 한마의 피가 였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이고, 되게 좀 너는 좀 쫄보다, 뭐 자존심을 내려놨지만 뭐 그거밖에 안 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일종의 이제 차별을 당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더
첫째인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바퀴보다 약하죠. 약한 존재가 나와요. 물론 되게 강한 존재지만. 그래가지고, 아마 제크 한마의 스토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결착을 짓고 바퀴 시리즈가 완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 연재 주기를 봤을 때, 근데 아무래도 그 작가님이 노령이셔서 그런지 지금 휴재 주기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5부부터 좀 그랬어요. 5부, 6부가 휴재 주기가 좀 긴데, 그래서 6부 같은 경우에서 제가 봤을 때 한 5년 안에 완결되고 그만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벌써 작가님이 나이가 70입니다. 57년생이시니까 69세 정도 되셨네요. 그래서 한 5년 내로 끝나지 않을까, 바퀴 시리즈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고, 저는 이 시리즈를 한 20번 이상 읽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일본에 여행 가서 정말 우연하게 이 바퀴 원화전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연하게. 가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제 자주 가시는 분들은 한마바퀴의 팬이시라면 꼭 원화전을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바퀴 시리즈의 기본적인 테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함. 이게 처음에는 육체적 강함, 완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중간중간 이제 다른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뭐, 사랑이 제일 강하다라든가, 아니면 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것들이 강함의 정의에 대한 그런 이제 작가님의 철학이죠. 이타가키 케이스케라는 이제 만화가의 철학이 담긴 그런 시리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1부는 이제 격투왕 바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그래플러 바퀴인데, 이게 크게는 이 이야기가 좀 3분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청소년 한마 바퀴로 들어가서 이제 약간 액자식 구성으로 소년 한마 바퀴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청소년 한마 바퀴로 돌아와서 지하격투장 이제 토너먼트, 최대 토너먼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은 이제 신심회라는 가나대 단체의 시합으로 시작을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당시 이제 설정상으로 15세에 불과한 바퀴가 이 신심회 가나대의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나대 강자들과 싸우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게 격투 만화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필 격투 만화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시대상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90년대에 일본에서 이제 이종격투기 붐이 불었습니다. 정확히 이종격투기입니다. 종합격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는 이종격투기가 한 10년 이상, 10몇 년 이상 이렇게 계속 이종격투기 시합을 하면서, 이게 인간의 싸움에 최적화된 무술이구나 정립이 된 게 이제 MMA죠. 종합이죠, 종합격투기. 근데 이 종합격투기가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전에 수많은 이제 격투기들이 서로 내가 강하다 했었고, 그걸 실제로 무대 위로 올려가지고, 어쨌든 흥행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일본에서 그게 되게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래 프로레슬링도 굉장히 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종 격투기를 주제로 한 만화들이 90년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다 주인공들이, 공수도나 어떤 그런 고류무술과 관련되어 있는 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 타이틀이 우리나라에 정발된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군계도 나중에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만, 군계도 좀 잘 만들었죠. 그리고 공수도 소공자, 그 다음에 세상 최강의 제자 케니치, 이종격투기 만화라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커프스, 고교철권전 터프 이런 만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들이 사실 90년대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가 한 2000년대 이제 후반 정도 되면서 이런 이종격투기 너무 꺼지면서 대부분 이제 출하 엔딩을 당했죠. 실제로 이 바퀴 시리즈에서 전투력 측정기로 쓰이는 격투기 종목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싱,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레슬링입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가라데랑 복싱은 작품 전체적으로 계속 전투력 측정기로 쓰여요. 물론 여기서 또 오로치 카츠미는 또 서사가 있고, 오로치 도포, 이 신시메라는 이 최고의 가라데 단체의 수장과 그 아들, 천재 아들은 그래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그 밑에는 거의 그냥 전투력 측정기입니다.
진짜 그냥 전투력 측정기고, 복싱 같은 경우도 사실 1부에서도 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3부에서도 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작가님이 복싱을 하셨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조금 이제 시즌을 거듭하면서 좀 이제 전투력 측정기로 쓰이다가 거의 사라져버린 종목이 바로 프로레슬링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프로레슬링도 이제 사실 프로레슬링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그 전후, 그러니까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붐이 많이 불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패전으로 인한 어떤 민족적 그 자존심이 꺾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대중적인 쇼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당시 각광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도산입니다. 역도산 선생 같은 경우가 리키도잔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인기를 얻었었고, 실제로 지금 이 바키 일부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이제 프로레슬링의 오지라고 취급받는 분들이 이 다 리키도잔, 역도산의 뭐 제자, 구이타이즈는 제자 같은, 혹은 동시대에 뭔가 같이 이제 선후배 관계였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 안에서 좀 이제 90년대 종합격투기까지 쭉 이어오는 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이 그 낭만의 시대 1960년대 정도에 해방 그 전후죠. 전후 50년대 60년대 역도산, 그다음에 최배의 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 한마 유지로의 아버지로 나오는 한마 유이치로 같은 경우가 그 제 정확하게 이름이 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본의 전설적인 그 유도가가 있습니다. 그 유도가를 모티브로 했다라는 설정이고, 그래서 이게 60년대부터 이어지는 그 어떤 일본의 격투기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흐름과 굉장히 밀접하게 만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 중에 하나가 한마바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이제 스토리로 돌아와가지고, 그 1부에서 그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신심의 가라데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일부 이 한마바퀴도 그렇고 좀 이게 장기 연재된 작품들이 초창기가 좀 난잡해가지고 그 이제 입문하기에 좀 장벽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바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초반이 좀 많이 난잡합니다. 여기서 막 그 신심의 가라데 얘기 나왔다가 뭐 학교 얘기도 좀 나왔다고, 이런 약간 양아치들을 보고 분노를 했다가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슬렁슬렁 이렇게 흘러가는데, 흘러가다가 이제 그 신호기 형제라는 애들이 나와요. 한 명은 이렇게 약간 뭐 사술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신경을 끊는 그런 비기를 연마하고, 한 명은 의사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이제 의사기 때문에 격투가고 인체를 파괴하면 의사는 그 인체를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격투가보다 더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의 싸움을 끝으로 이제 1-1부가 마감을 하고 이제 1-2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한 10권 정도가 돼요. 여기까지가. 그러고서 이제 한 19권인가 10권인가에 이제 그 과거 회상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과거 회상편이 뭐냐? 과거 회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바퀴예요. 만 13세 정도로 묘사가 되는데, 이 중학교 1학년 바퀴가 처음으로 한마 유지로한테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캐릭터가 누가 나오냐면은 그 이제 바퀴의 엄마인 아케자와 에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아케자와 에미는 한마 바퀴의 엄마이자 한마 유지로의 애인입니다.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한마 유지로는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강하게 키우라고 여자한테 말을 하고,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라고만 말하는 좀 그런 상남자 중에 상남자를 좀 넘어서 약간 뭐가 이렇게 그냥 수컷이죠. 거의 짐승같이 사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 그 아케자와 에미가 원래 재벌가 2세예요. 재벌가 2세고 똑같이 재벌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이랑 떠나는 신혼여행가에서 그 부자들이 이렇게 격투기를 보면서 이렇게 여흥을 즐기는 그런 이제 쇼를 보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지로가 거기서 경기하는 이 종합격투기 선수들, 이종격투기 선수들 사이에 난입해가지고 선수들을 접해버립니다. 그러고서 그걸 보고서 에미가 약간 아케자와 에미가 약간 각성을 하죠. 근데 그러고서 유지로가 에미한테 와가지고 에미 남편을 죽여버리고 에미를 뺏어요. 그러니까 엔티아를 당한 거죠.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면 굉장히 뭐 충격적인 상황인데, 거기서 에미는 사실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간파한 유지로가 너도 이제 악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 짐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에미는 유지로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유지로의 씨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마 바퀴인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에미의 삶의 목표는 한마 바퀴를 잘 키워서, 재력이 있잖아요, 재벌가기 때문에 한마 바퀴를 잘 키워서 그 이제 한마 유지로한테 도전을 하게 만들어서 한마 유지로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마 유지로는 평소에 겁나 따분해요. 왜냐면은 애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기한테 즐거움을 주질 않아. 너무 다 이제 만만한 애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피인 자기를 이제 약간 완전 복제는 아니지만 절반이 복제한 이제 그 자기 아들을 키워가지고 그 아들이 도전을 해왔을 때 아들과 놀아주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일부 자체가 그 한마 바퀴, 주황딩 한마 바퀴가 엄마의 지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정확히는 뭐 엄마가 지원해주다가 바퀴가 가출을 하고 이런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엄마의 지원이죠. 엄마의 지원을 토대로 이 바퀴가 강해지는 내용이 이제 일부 1-2부 그 과거 회상편 얘기입니다. 이게 좀 뭔 얘기인가, 그 지금 보면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번역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좀 약간 정신없이 보다가 과거 회상편으로 가면은 조금 재밌는 파트가 생깁니다. 일단 뭐 다시 또 학생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소년 만화여서 좀 그런 것 같고, 여기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야차 원숭이 편이라고 해서 굳이 따지면 오랑우탄이랑 싸우는 편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뭐 임팩트는 좀 있는데 그냥 그래요. 지금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야채 원숭이 편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나도 먹고 보니까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야마 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일부의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야마라는 캐릭터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데, 이 하나야마 카오루는 바퀴보다 2살 많아요. 그 설정상으로 15살. 얘도 중딩이죠. 근데 얘는 벌써 전설적인 야쿠자입니다. 왜 전설적인 야쿠자냐? 에피소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 신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악력이 겁나 세요. 이 쥐는 힘이 겁나 세가지고 포커 카드 뭉치를 손가락으로, 작품 설정상 손가락으로 찢는 악력을 보유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의 필살기는 악격이라는 건데, 그 사람의 손이나 발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악력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쥐어짜면은 피부랑 근육이 터져버린다. 그래서 데미지를 입힌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악격이라는 필살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얘가 이제 그 2대째예요. 그래서 1대째가 하나야마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그 경쟁 조직의 습격으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2대째 조장이 된 건데, 근데 얘가 이 하나야마 가문에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야쿠자 가문이거든요. 근데 이 야쿠자들이 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그 바쿠만인가 그래가지고 그 도박 야쿠자입니다. 이 도박 야쿠자, 이게 야쿠자라는 게 보통 가업을 잇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유서 깊은 야쿠자들은. 그래서 이 집안은, 하나야마 집안은 도박 야쿠자인데, 옛날에 이 선조가 떠돌이 나그네를 재워줍니다. 근데 이 재워줬는데 그 당시에 산적대가 이 하나야마 가문을 습격을 했는데, 이 떠돌이가 이 집안이 자기를 재워줬다라는 은혜를 잊지 않고 등에다가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렸던 당주를 등에 업고 그 위를 이렇게 철로 된 종으로 덮어가지고 이 산적들의 습격에서 이 어린 당주의 목숨을 지켜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야마 가문은 그 대가 이어질 때마다 당주가 등에다가 이 협객, 자기 선조를 지켜낸 이 협객 문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야마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얘도 문신을 했겠죠? 문신을 했는데, 문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신을 해준 이제 문신사가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잠시 어디 좀 갔다 오겠어 하더니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상대 조직을 혼자서 맨주먹으로 개박살을 내고 옵니다. 그래서 이 상대 조직은 이 전투에서 이 하나야마를 막 칼로 베고 막 총으로 쏘고 이랬겠죠? 그래서 문신이 이렇게 다 이제 찢어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림이 완성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겁나 멋있는 간지나는 상남자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하나야마 카오루가 그 실존 인물 모티브입니다. 하나가타 케이라는 전설적인 야쿠자가 있는데 이 야쿠자를 확실히 모티브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같은 K가 이게 백정장에 이제 항상 그 몰백 정장에다가 이제 그 흰색 페도라를 쓰고 다녔다 그러는데 실제로 맨손 싸움을 고집했고 그런 캐릭터성들이 여기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야마라는 15살짜리 야쿠자랑 그 한마바키라는 13살짜리 이제 중학생이랑 둘이서 이제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이제 막 시내의 막 오락실 다 막살내고 막 감전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야마가 싸우면은 이 전투가 엄청 처절해요. 처절하고 재밌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야마의 싸움에서 좀 한번 피크를 찍습니다. 한번 피크를 찍고 여기서 되게 인상이 깊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싸움이 무승부로 끝나요. 바키랑 그 하나야마랑.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유지로가 바키가 하나야마랑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만신창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제 한마 유지로는 이제 막 싸우기 시작했나 보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갭의 차이가 나는, 힘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야마 편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특수부대 가이아 편이 나오는데 여기도 그냥 그렇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필살기를 익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싸웠던 이제 강자들과 필살기를 익히는 과정들을 한번 쭉 다시 해가지고 한마 유지로랑 드디어 이제 첫 번째로 붙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발리죠. 개발리죠. 이길 수가 없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중학생이잖아. 중학생이고 자기 아버지 피해를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보다 강하겠어요. 중학생 주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바키가 완전 죽기 직전까지 가요. 근데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는 그 아버지를 그 한마 바키가 한마 유지로한테 도전하는 거를 뒤에서 계속 서포트 해가지고 사실은 한마 유지로를 즐겁게 해주는 게 어떤 자기 인생에서의 목표, 어떤 여자로서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아케자와 에미가 갑자기 이제 한마 바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돌변을 해가지고 한마 유지로한테 싸움을 걸어요. 싸움을 걸고 그래서 한마 유지로는 거기서 이제 아키자와 에미를 이제 죽입니다. 죽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보면은 한마 유지로도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은 것 같진 않아. 아케자와 에미를 죽이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케자와 에미가 죽고 바키가 깨가지고 에미가 죽은 걸 보고서 막 눈물을 흘리죠.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이제 하마바키 시리즈에서 몇 안 되는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파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읽을 때마다 좀 그 가슴 저릿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릿저릿한. 그리고 거기 연출도 되게 좋아서 그리고 이거를 원화로 실제로 보면 또 이제 엄청납니다. 그 임팩트가. 그 아케자와 에미가 이렇게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뭐라 해야 되나 정말 좀 임팩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거나 그러면 그 작품에 몰입을 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엄마가 죽고 이제 엄마를 이렇게 또 이제 업고서 도쿄 시내를 막 질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좀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일부는 하나야마 편과 이 아케자와 에미 편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 두 개가 임팩트가 가고 나머지는 조금 아쉽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엔 재밌었겠죠. 그러니까 연재가 쭉 됐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가 죽었다는 그 스토리가 여기서 종료가 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벗어나가지고. 이게 약간 과거 회상이었던 거죠. 현실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지하격투장 최대 토너먼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9권, 10권쯤에 이제 과거로 들어가고 여기서 과거 파트에다 또 한 10권 정도 할애를 해요. 그래서 한 20권쯤부터 이제 지하격투장 토너먼트로 넘어가고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한 20권 때 한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 인물 설정들이 좀 난잡합니다. 그러니까 인물들이 좀 약간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1부 중반까지도 그 오로치 도포가 악역처럼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1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갑자기 엄청 중요한 조연이 이제 약간 착한 사람처럼 나오거든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어떤 권법가로서 그런 어떤 잔인함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베테랑 수훈장 그러니까 우리 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좀 여기까지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들은 좀 무시하면 봐야 된다. 그냥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작가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그 지하격투장 편이 들면서부터 좀 많이 재밌어집니다. 이제 좀 꽤 많이 볼만해지죠. 왜냐면은 이제 32개의 캐릭터를 모아놨잖아요, 한 번에. 32개의 캐릭터를 모아놓고 거기서 토너먼트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좀 재미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의 또 단점이 하나 생기는 게 32명의 캐릭터를 계속 붙여가지고 여기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워 인플레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가 얘보다 강한데 그 논리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서 얘를 이긴 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이 2번 이겼어. 그러면은 3번이랑 싸운다고 치면은, 그럼 3번도 4번을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번을 이긴 3번을 또 이기는 1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워 인플레 이슈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리가 좀 필요해지면서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마구 좀 이제 본격적으로, 마구라고 그러긴 좀 같고,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좀 드래곤볼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타가키 키이스케 그 작가님이 작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드래곤볼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좀 했었고, 실제로 드래곤볼이 이제 초창기에 그 처음에 드래곤볼을 수집하는 그 어드벤처 만화였다가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딱 떡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피콜로 편, 프리저 편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바퀴 같은 경우도 이 바퀴의 그런 유년 시절은 사실 약간 어드벤처적인 성격이 큽니다. 왜냐면은 적을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적을 하나씩 하나씩 못 찌르는, 이거를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용제고투였나? 그 이소룡이랑 그 성룡, 사실 드래곤볼이 나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드래곤볼이 이소룡 영화, 성룡 영화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퀴에서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하격투장 투기대회로 넘어가면서 좀 재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어지는 동시에 이제 파워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강광살포에 맞서 이제 가메하메하가 나온 거고, 바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좀 이런 비초현실적인 그런 격투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만화를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어떤 캐릭터가 중요한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만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캐릭터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하격투장 최대 토너먼트의 의의는, 바퀴 시리즈에서 의의는 저는 캐릭터 정립과 세계관 정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1부가 끝난 이후에 여기서의 주요 캐릭터들을 두고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쭉 전개가 돼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좀 이제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되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사실 한 시즌마다 추가되는 캐릭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시즌은 한 2명? 3명? 그리고 마치 추가될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유기해버리는 캐릭터들도 생겨요. 나머지들은 거의 한 시즌에 한두 명밖에 추가가 안 되는데, 첫 번째 시즌에서 이 세계관이 거의 확정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야마 카오루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얘네 이제 야쿠자 사원꾼이죠. 그리고 얘네 컨셉은 이제 강자는 단련하지 않는다. 이거는 한마 유지로랑 똑같은 컨셉입니다. 그래서 얘도 태어나서부터 강자다라는 설정이고, 반면에 이제 그 오로치 카츠미라고 있어요. 그 오로치 도포가 현실로 지금 최배달, 그러니까 그 신심회라는 전국에 100만 명의, 일본 전역에 100만 명의 수련생을 둔 일본 최대의 그 가라테 단체의 수장, 오로치 도포, 정점이죠. 그래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원들이랑 싸워요. 대련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오로치 카츠미는 참고로 양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이서 이제 부자 관계죠, 여기도. 그리고 또 이제 고류 무술인 아이키도의 이제 달인 시부카와 고키, 여기도 이제 또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시오다 고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4명. 그리고 레츠, 정확히는 레츠 샤오룽입니다. 한국 번역판으로 띵호잉루라고 하는데, 레츠가 나오고, 이 레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중국 권법 4000년을 이제 대표하는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명. 아까 말씀드린 하나야마 카오루, 오로치 도포, 오로치 카츠미, 그 다음에 시부카와 고키, 레츠 카이오, 이렇게 5명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제크 한마가 나옵니다. 제크 한마도 좀 중요합니다. 제크 한마는 이제
그 바퀴의 배달인 형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인 용병인 이거 까먹었다. 미국인 용병인 엄마를 뒀는데 이 용병이랑 엄마랑 또 이제 뉴지로랑 전장에서 만나가지고 제크를 낳죠. 그래서 이렇게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고 결국 이제 각 토너먼트 안에서 또 이제 막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를 이긴 B를 이긴 C를 이긴 D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바퀴 시리즈의 좀 진면모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명승부들이 몇 개 있고 개인적으로 꼽는 명승부는 하나야마랑 그 오로치 카츠미전 저는 되게 좋아했고 또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여기서 프로레슬링 캐릭터가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이가리 칸지라고 해서 일본의 안토니오 이노키 전설적인 프로레슬러죠. 안토니오 이노키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고 또 마운트 노바라 그래서 그 일본의 자이언트 바바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또 둘이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둘 다 되게 멋있게 그려지는데 이가리 칸지 같은 경우에는 바키랑 붙게 되는데 바키한테 막 반칙을 씁니다. 근데 이런 반칙도 이제 프로레슬링의 일부고 뭐 그런 걸 쓰는 게 절대 약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작가님이 이 두 캐릭터에 대한 좀 애착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말이 난 다음에 결말에 대한 그 스피노프 특별편이 하나가 있는데 이 특별편이 둘이서 싸우는 내용이 특별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이 프로레슬링 그전만큼의 인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도 이제 얼마 전에 이가리 칸지의 모델인 안토니오 이노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특별편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냈었다. 그래서 그런 좀 프로레슬링에 대한 애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제 엔딩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가 좀 중요한 게 바퀴 시리즈의 기본적인 세계관과 기본적인 등장인물들이 딱 셋업이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좀 봐야 한다. 그리고 앞에 한 중반부까지는 좀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거기도 보면 좋다. 그리고 좀 특히 이제 하나야마와 어린 바퀴 15세 하나야마 13세 바퀴의 사투 부분과 그다음에 바퀴 엄마의 아케자마 에미 이 아케자마 에미는 좀 알아야 재밌습니다. 알아야 약간 스토리 전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이 저는 정말 힘을 빡 주고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보시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2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부 같은 경우에는 사형수 편이고 정확히는 사형수 편이랑 이제 대내대전 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1부와는 좀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스토리텔러로서도 그렇고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제가 느끼기엔 스토리텔링적으로 이 이타가키 케이스케 작가님이 엄청나게 레벨업해서 오는 게 2부예요. 1부도 토너먼트 편은 그래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토너먼트 편보다 사실 2부 전반부 사형수 편이 전체 바퀴 시리즈에서도 거의 최고로 꼽는 만력 한 탑3 안에 드는 파트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아마 팬들이 만력 1위로 꼽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파트고 실질적으로 이 2부 때문에 유입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